방학 지나고 오랜만에 뵈니까 어, 출석률이 폭망이네요. 폭삭 빠졌네. 예, 오늘 니체 하는 날입니다. 근데 원래 금년에 월 세미나의 전체 흐름이 어, 인지학과 현대철학, 인지학과 동양철학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가 현대철학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니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앞에 저희가 다루었던 현대 철학자들이 괴테하고 칸트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허락됐다면 한 명을 더 해야 되는데 니체 하기 전에 쇼펜하우어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흐름상 쇼펜하우어가 들어가줬어야 됐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라도 니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쇼펜하우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철학의 흐름도 정말 그 철학의 흐름 자체가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 같은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철학자들의 논쟁이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배우의 역할상 쇼펜하우어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인지학 공부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게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적 이론론하고 기존 철학들하고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특히 우리가 근대 모던 학문들은 다 분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유기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로 아주 거시적으로 우주적인 데서부터 아주 미시적으로 소립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또 물질과 정신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원리가 계속 반복 재현되면서 규모와 형태, 복잡도 이런 것만 바뀌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론론을 조금 익숙하게 알고 나서 그러한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면 역사도 유기론적으로 흐르고 있고 어떤 철학적인 논쟁조차도 유기론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식을 쌓기는 쉬운데 관을 자기 거로 만들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관이 한번 익혀지고 나면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일이관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괴테로부터 시작해서 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뭐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 어쨌든 좀 고찰을 하기 위해서 좀 잘라야 되는데 이제 자르자면 괴테부터 잘라서 슈타인 인지학과 관련해 가지고 괴테부터 잘라서 하는 것이 맞으니까 괴테부터 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등장인물이 괴테, 칸트 이 두 사람은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슈타이너가 아니고 쇼펜하우어, 니체 그리고 슈타이너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1세기에는 박규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게 쭉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흘러가는데 우리가 철학자들 한 명 한 명이 다 난해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작품도 방대하게 남겼고 이 사람들의 저작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분석하듯이 봐가지고는 흐름이 안 보여요. 예, 그렇게 해도 뭐 몇 년씩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자유의 철학 같은 책은 책 한 권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난해하다고들 다들 애를 먹는 책이잖아요. 근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말할 것도 없고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도 말할 것도 없고 니체도 수십 년 동안 철학계에서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문장, 개념을 쫓아가면서 이해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힘든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공을 위해서 논문을 쓰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예. 결국 그 사람들의 어떤 핵심적인 주장과 근거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알면 되는 거라서 제가 최대한 슈타이너와의 연관 속에서 이들이 어떤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조금 세부적인 개념들에 대한 해설은 좀 뛰어넘더라도 전체 그림이 보일 수 있게끔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직접 다룰 사람은 니체고, 니체의 책 중에서 니체의 처녀작, 출세작이 비극의 탄생입니다. 모든 대사상가들이 그렇지만 초기 사상이 있고 중기가 있고 이제 후기 사상이 있을 텐데, 니체 같은 경우에 초기 사상을 대표하는 책이 비극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중기를 대표하는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후기를 대표하는 책이 오늘 다룰 도덕의 계보입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아시겠지만 니체의 비극의 탄생과 도덕의 계보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상 이미 슈타이너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 바로 슈타이너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슈타이너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근데 모든 사상가들이 그렇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단 말이죠. 다 전때의 어떤 영향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대성하면서 자기 사상을 내놓게 돼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니체는 생전에 슈타이너가 직접 대면해서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 니체는 쇼펜하우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고, 쇼펜하우는 칸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고, 이런 식입니다. 칸트하고 괴테는 당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둘이는 뭐 별로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 예. 대면대면한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쭉 연결해서 앞 사람들의 얘기는 조금 간략하게 축약해서 얘기를 하고 니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삼아서 괴테부터 하죠. 괴테,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 슈타이너. 이렇게 있는데 괴테 사상은 괴테하면 말할 것도 없고 나치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초기 발도르프 학교가 한번 문을 닫고 뒤에 다시 학교 문을 열었을 때 그때 학교 이름이 괴테 학교였어요. 예. 슈타이너 생전에 자기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쓰는 거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교조주의가 생긴다.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가 됐던 거였고, 그 뒤에도 괴테 학교가 됐던 거였었는데, 슈타이너 사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슈타이너 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슈타이너가 살아 있었다면 그때라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슈타이너 학교가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괴테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슈타이너는 자기 사상의 원류를 괴테로부터 가져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테 사상은 슈타이너 사상은 사실은 괴테 사상에 플러스 알파를 한 건데, 그 플러스 알파가 신지학입니다. 괴테는 신지학을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신지학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그 괴테 스스로도 이미 유기이론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한 건 아니라서 좀 인용하기 뭐합니다만, 제가 이제 주역 강의를 할 때는 음양오행 부분하고 주역하고를 이렇게 같이 괴하고 음양오행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괴를 공부하는 거는 뭐 계사전, 슬쾌전, 경문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음양오행을 공부할 때에는 동양에서는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이 교과서적인 텍스트입니다. 황제내경이 워낙 분량이라든가 이게 한자에 대한 장벽이 커서 이 황제내경을 해설한 근대 책이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요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그 우주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텍스트로 자주 삼아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우주변화의 원리의 맨 처음에 보면 서양 철학을 비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저자가 한동석 선생인데, 한동석 선생이 서양 철학을 비판할 때 지금 뭐 오늘날의 서양의 어떤 근대 기계적 유물론에 대한 비판 뭐 당연한 거고, 동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 동양적인 입장에서는 출발 자체가, 첫 출발이 정신과 물질, 이원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처음부터 묶여 있다고 보거든요. 아예 우리가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개념들이 그 첫 출발점부터 이게 묶여 있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 자체를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구는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이제 동양하고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유물론을 비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양의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해가지고 근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본체론, 우주론 이런 걸 비판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서양 철학들은 일단 이제 전형적인 논리로 비판을 하고,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도 동양 철학과 똑같이 유기이론적 전통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동양 철학에서는 태극으로부터 세상의 운동 변화를 설명을 하는데, 서양 철학에서도 동양에서 태극으로 운동 변화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단원론, 세계를 이론론적인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명하는 논리들이 있었다. 저 고대에는 탈레스가 있었고, 근대에는 라이프니츠가 있었고, 또 중세 브루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플라티누스의 유출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동양 철학의 오행론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 철학의 이런 단원론적인 전통들이 동양의 음양오행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게 다른가 하면, 탈레스 같은 경우에 만물의 근원은 수다, 수의 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양 철학하고 비슷하게 출발을 합니다. 예, 다른 단원론적인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이라든가 브루노도 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출발을 합니다. 비슷하게 출발을 하는데 한동숙 선생이 비판하는 대목은, 이들은 출발점은 똑같았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과정의 논리, 그 다음에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는 확장의 논리, 이게 개발이 안 돼 있다 그래요. 예. 어떤 첫 출발점은 동양철하고 비슷하게 잡은 철학 사조들이 좀 있었는데, 확장과 전개의 논리가 생략돼 있어서 동양철학하고는 비할 바가 없게 돼버렸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괴테도 유기이론론을 발견했습니다. 유기이론론을 발견했지만 한동숙 선생이 비판했던 것처럼 괴테도 관찰에 의해서 그 관찰을 잘 정리해서 몇 개의 원리와 명제로 남겼을 뿐이지, 실제로 이게 전개되고 확장되는 것들을 개념화해서 체계를 잡지를 못했어요. 슈타이너의 공덕은 바로 이 부분, 이걸 개념화해서 체계를 잡는 거를 슈타이너가 했다는 거예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괴테는 줄기가 변형돼서 잎이 되고, 잎이 변형돼가지고 꽃이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식물 변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과정들을 쭉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색채론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떻게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차원이 이렇게 번져 나오는가 하는 걸 직접 관찰을 통해 가지고 알아냅니다. 알아내고 이것이 양극성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파생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냅니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괴테는 여기까지입니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파생되는데 일정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몇 개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몇 개의 개념이 뭐냐 하면, 신지학에 등장하는 신지학의 가장 기초 개념이, 자, 음양오행론의 가장 기초 개념은 오행 개념이잖아요.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목화토금수잖아요. 근데 토라고 하는 거는 늘 종합 상태로 중앙에 있다고 보니까 바깥에 드러난 건 4개가 드러난다고 보죠. 목화금수 4개가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아카시아 연대기에 이와 똑같은 논리가 나오죠.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4개.
이 각각의 시기에 어떤 우주의 창조를 이끌었던 힘을 이름 붙이기를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이거의 성질을 슈타이너가 정의하고 묘사하고 있는 걸 보면 동양의 목화 금수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토에 해당하는 것은 아카샤가 되는 거죠. 에테르부터가 목입니다. 에테르가 목, 아스트랄이 화, 그 다음에 자아가 금, 물체라고 하는 게 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슈타이너는 괴테가 색채론에서 빛과 어둠의 양극작용에 의해 가지고 파생효과로 이 색채환이 발생한다. 그거는 빨주노초 반환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다가 이거는 에테르의 작용이다. 이거는 아스트랄의 작용이다. 하고 갖다 붙이는 거죠. 개념을. 그 에테르하고 아스트랄이 어떻게 배율이 되면 무슨 색깔이 나온다. 에테르하고 물체하고 어떻게 배율이 되면 무슨 색깔이 나온다. 라고 개념을 갖다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줄기는 에테르의 작용이다. 잎과 꽃은 아스트랄의 작용이다. 열매는 자아의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다 붙입니다. 우리가 만물에다가 오행을 배치하듯이. 그래서 괴테가 발견한 유기이론론에 신지학적 체계를 덧붙임으로써 유기이론론을 완성시키고 이것의 전개와 확장의 논리를 한동석이 비판했던 서양 철학은 이게 없다 라고 했던 이게 없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을 보충한 게 슈타이너인 거죠. 그래서 괴테로부터 슈타이너로 이렇게 유기이론론이 괴테에서 출발해서 슈타이너에서 일단락, 완성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락 지어지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슈타이너가 인지학을 그 유기이론론적인 세계관을 완성을 시킬 때 슈타이너는 직접적으로는 신지학의 영향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에테르 아스트랄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지학을 습득해서 기존에 있었던 신지학적인 지식 체계로부터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외에 의지, 감성, 사고라든가 자유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그 다음 감각혼 오성원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 사람으로부터 끌고 와요. 세 사람으로부터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기반을 놓고 괴테가 기반을 놨던 유기이론론에 대한 현대 철학의 반응들, 괴테에 대한 반응은 아니지만 현대 철학의 흐름들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도했던 것 중에서 어떤 합리적 핵심 부분을 슈타이너가 취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비판해버리는 거죠. 각자에서 취한 게 있는 거예요. 칸트한테서 취한 게 있고 쇼펜하우어한테서 취한 게 있고 니체한테서 취한 게 있고 그래서 거의 완성형의 철학을 만들어서 냈던 게 슈타이너가 신지학을 제대로 알기 전에 니체 사상을 수용한 데까지를 집대성해서 냈던 책이 자유의 철학이에요. 자유의 철학이고 신지학은 그 뒤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초기 사상은 니체 철학의 확대 발전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괴테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 괴테가 발견한 유기이론론에 이것이 원리다라고 제시를 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제가 요즘 강의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양극성의 원리, 모든 것은 양극성이 있다. 양극성이 있으면 대칭이 성립이 돼야 된다. 순환의 논리, 순환하면 상승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총체성의 원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거시와 미시가 연결돼서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다. 이제 요것이 일반적인 원리다. 그 얘기했고, 칸트는 뭐 여러 번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만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일으켰다. 철학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이 전환의 내용은
사람들이 진리를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지식으로 옛날에는 이해를 했는데 칸트는 우리가 대상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예, 알 수 없다. 지식의 초점은 바깥 세계에 있는 물적 대상에 있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알 수 없으니까 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알 수 없냐? 우리의 인식은 감각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감각에는 보편성과 필연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상의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전통적인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 경험적 지식은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직관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지만 필연 보편적인 그런 지식은 얻을 수가 없다. 진리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대상 세계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체와 객체, 그래서 객체로 향해 있던 시선을 주체로 돌려버렸다는 거죠. 요게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전환을 이뤄냅니다. 전환의 내용은 객체에서 주체로 시선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체의 내면을 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식론의 출발이죠.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전개하게 되는가? 그 사고 전개의 어떤 단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런데 칸트는 대상세계가 있는데 바깥 세계, 대상세계는 이거는 사물의 세계인데 이 물 자체, 요거는 어차피 모른다라고 봐요. 모른다라고 보는데 이 물 자체가 우리 마음에 와서 어쨌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때에는 직관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만나가지고 내가 타고 태어난 어떤 이렇게 물려받은 인간의 신체 구조, 감각 구조 이런 걸 바탕으로 직관적으로만 대상을 만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만 대상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필연성, 법칙성, 보편성 이런 거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그 직관을 얻을 때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타고 태어난 그 인식 틀이 있어서 그걸 선험적인 감성범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기대서 그냥 증명할 수 없는 직관지를 얻을 뿐이다라고 봅니다. 어슴푸레한 직관지가 있는 거죠. 어슴푸레한 직관지가 있고 요 위에서 이 어슴푸레한 경험적 직관지를 추상화하고 논리적으로 압축하고 개념화하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슈타이너한테 있어서는 슈타이너는 그걸 오성혼이라고 했던 그 영역, 개념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일반 철학계에서도 오성의 정의를 개념 형성 능력이라고 봅니다. 개념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개념 만드는 능력, 요걸 두고 칸트는 순수이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요게 순수이성이다. 핵심이다, 요게. 인간은 자기의 경험적 직관을 개념으로 만들 수 있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다룰 수 있게 되고 개념화된 알만이 인간한테 보편성, 필연성에 가까워질 수 있는 알미다 라고 봐서 얘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이게 칸트 철학에서의 핵심입니다. 개념화 능력이. 개념화 능력의 핵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개념화 능력만 가지고 어차피 대상 세계는 모른다고 가정을 했고요. 자기 인간의 마음 속에서, 두뇌 속에서 돌아가는 그 안에서 얘가 필연성, 보편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 능력이다라고 보고, 핵심 능력이다라고 그러면 전통적인 의미의 진, 선, 미라고 하는 보편 가치 중에서 대상세계 알 수 없다라고 한 것 때문에 진리는 부정이 되는 거죠. 진리는 알 수 없다라고 부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근데 칸트는 진리를 알 수 없는 세상에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제기가 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진리는 알 수 없지만 개념화 능력이 그거를 어느 정도 보충해주고, 결정적으로 이 개념화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되면 그 위에서 직관과 개념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한 단계 더 있어서 얘가 바로 실천이성이다라고 합니다.
얘가 실천 이성인데 실천 이성,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칸트한테서는 실천 이성입니다. 근데 실천 이성이 하는 역할은 개념과 직관을 종합하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종합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하면 인간이 도덕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순수 이성에 의해서 개념을 확보하고 실천 이성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 판단에 이를 수가 있다. 가치 판단에. 그럼 도덕률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가 칸트 철학의 최고봉인데 이 도덕률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몰라도 선은 알 수 있다는 게 되잖아요. 선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에 대해서는 또 칸트는 마치 대상세계를 알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미의 영역도 실은 거의 불가지의 영역으로 놔둬버립니다. 그러면서 미라고 하는 거는 칸트한테 있어서 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미의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형식미가 있고 하나는 순고미가 있다. 그래요. 그럼 형식미라고 하는 거는 황금 비율의 균형에서 느끼는 어떤 아름다움 같은 겁니다. 예. 이건 뭐 이 밑에 있는 이 오성, 이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찾아질 수 있는 미적 상태인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인간을 압도하는 장엄한 어떤 신미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의식을 압도하는 이 신미감을 이걸 순곰이라고 해요. 순곰이라고 하는데 칸트는 우리 인간은 순고미를 느낄 때, 순고를 느낄 때 두려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낀다 그래요.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고 다룰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미지의 것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동시에 쾌감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신성이 나타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언어와 의식을 초월한 데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압도적인 힘, 이게 바로 신성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칸트는 초월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인간계를 초월한 어떤 세계, 신의 세계 또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신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물의 세계도 인정합니다. 근데 두 쪽 세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위로도 막혀 있고 순고미 위쪽으로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아래로는 물 자체에 막혀 있고. 그러니까 칸트는 딱 이 안에서만 노는 거죠. 딱 이 안에서 칸트가 인식론을 개발했던 것을 슈타이너가 나중에 가져올 때는 뭐라고 가져오냐?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라고 가져오는데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바뀌죠. 전제 조건이 슈타이너한테 있어서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영역, 몸원영으로 나눴을 때는 혼의 영역이죠. 이 혼의 영역이 몸의 영역, 영의 영역을 이루고 있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몸의 영역도 알 수 있고 영의 영역도 알 수 있다라고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칸트는 이렇게 제안을 해버렸던 거를. 칸트는 아래쪽으로는 물 자체가 막히고 위쪽으로는 순고에 막힌다. 막혀서 인간은 자기 마음밖에 모른다라고 했는데 슈타이너는 아니다. 순고 너머에 있는 신성의 세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 자체의 세계도 알 수 있다. 라고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 괴테의 어떤 이 원리들을, 유기론적인 보편 원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자, 일단 뭐 칸트는 뭐 요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다음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읽는 거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이런 겁니다. 예, 대표적인 염세주의자잖아요. 예,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쇼펜하우어가 불교하고 비슷하다는 식으로들 생각을 하는데, 아우, 어디 부처님을
그따 갖다 대고 그래. 예. 부처님이 크루즈급이라면 쇼펜하우어는 그냥 돛담배도 안 돼요.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급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성인이잖아요. 쇼펜하우어도 성인의 어떤 상태를 인정합니다. 해탈한 성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데 쇼펜하우어는 전혀 이제 그런 급은 아니고 명상과 관조를 통해서 세계를 꿰뚫어보고 우주까지 꿰뚫어보는 이런 사람들하고 논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언어와 의식의 세계 속에서 노는 거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체급이 그냥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라도 그건 비교할 게 아닌데 어차피 뭐 모르면 막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죠. 자, 어쨌든 쇼펜하우어의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칸트가 얘기한 거, 이거 칸트는 요걸 알 수 있다 그랬는데 특히 이 순수이성에는 필연성이 있고 필연성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덕률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인간한테 있다라고 칸트가 말했는데 이거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칸트는 물 자체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사실은 어떤 의미 있는 탐구를 남긴 게 없는데 물 자체의 성격이 뭐다라고 규명을 합니다. 이 물 자체가 바로 의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칸트가 얘기했던 오성인이 이성인이 하는 거 요것들 다 통틀어서 요게 다 표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다 표상이다. 여기서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자의적으로 지어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의식이 자의적으로 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 칸트가 부여했던 어떤 개념의 필연성, 보편성 이런 거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건데 일단 이제 그 물 자체가 의지다라고 하는 거는 비로소 자, 요 쇼펜하우어의 이 의지 개념을 슈타이너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 감성 사고할 때. 그러니까 사실 슈타이너가 감성 영역을 설명하는 내용은 칸트 거잖아. 칸트 거를 가져와서 확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감성 영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성 개념을 칸트를 바탕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한테서 가져오는 게 이 의지 개념이에요. 의지 개념은 쇼펜하우어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 남았죠. 사고 개념은. 사고 개념은 니체한테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모몬령이라고 하는 인간 삼원성에 기초한 의식의 세 가지 상태, 의지 감성 사고의 기본 정의, 이거는 사실은 앞대의 대철학자 3명한테서 하나씩 따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설명한 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 알고 나서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의지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 하면, 근데 이 의지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will이죠. will, feel, think라고 할 때 그 will인데, 만물은 나름대로 어떤 존재자든지 그 자체의 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질서를 내포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는, 운동하지 않는 존재자는 없단 말이지. 광물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형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어차피 운동해요. 만물은 다 운동하는데 이 운동하는데 아무렇게나 운동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움직임에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과 방향성, 이거를 포괄적으로 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힘과 방향성, 그게 바로 의지인 거죠. 슈타이너도 그걸 차용하는 거죠. 그럼 그 인간의 본성적인 힘의 성격과 방향성이 뭐냐? 구체적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카르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슈타이너는 카르마, 유전자 이런 것들이다. 그럼 그게 나타날 때는 기질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한테서 의지감성사고의 의지 개념은 어떤 지구력, 인내력,
고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욕을 낸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의지교육이라고 해서 수공예 열심히 하고 반복적인 활동 열심히 하면 의지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슈타이너 개념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의지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의지의 바탕에서 어떤 반복적인 활동을 강화해서 반복적인 활동을 강화를 하게 되면 감성이 깨어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보편인지학 책에서도 교육이란 의지를 감성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감성화 교육인 거죠. 감성화. 의지 그 자체는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지는 그냥 전제 조건이고 의지는 전제 조건이고 감각 개발을 통해서 타고난 고유한 의지들이 사회적인 의미의 감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교육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반복 활동을 하면 이걸 의지교육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한 어떤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반복 활동 그 자체는 의지라기보다도 의지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본능 충동. 자유의 철학에서도 슈타이너가 그 얘기합니다. 본능 충동 이런 게 의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본능 충동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그죠? 본능 충동은 그냥 그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거지. 자, 어쨌든 쇼펜하우어가 만물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속성과 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만물의 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 자체의 세계는 사실은 의지의 세계다 라는 거죠. 칸트가 말했던 물 자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집합적인 세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인간도 이 의지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도 이 의지가 있는데 다른 존재자들이 다 의지를 가지고 있듯이 당연히 진화된 존재인 인간도 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자기 의지의 실체를 알 방법은 역시 없다라고 봐요. 예. 세밀하게 알 방법은 없다. 그런데 이 의지로부터 지금 근데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최종적으로 끝에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맹목적 생존 본능, 삶의 집착, 삶에 대한 중독.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의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그거다까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의지가 요 표상을 결정지어 버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지가 표상을 결정짓는다. 즉 칸트는 물 자체는 몰라 그래 놓고 우리 마음이 따로 노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사실은 뇌한테서 구속되고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맹목적인 생존 본능, 그 기원과 실체를 알지 못하는 맹목적인 생존 본능이 내가 표상하는 모든 걸 만들어낸 기원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언어를 왜 만들었는가? 생존 본능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습관과 의식과 이런 것들이 전부 생존 본능 때문에 나왔다는 거야. 결국 기원을 쫓아서 가보면 생존 본능 말고는 별다른 다른 기원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버립니다. 언어의 출현, 논리의 출현 이런 것 자체가 전부 생존 본능에서 나왔다라고. 예. 그런데 이놈의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건 맹목적이거든. 맹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슨 대단한 어떤 보편 필연적인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칸트는 진리를 부정하고 선을 남겼는데 쇼펜하우어의 논리 속에서는 둘 다 부정되는 거예요. 둘 다 아무 필연 보편성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착각에 불과하다. 다 환상에 불과하다. 불교에서는 이 환상을 마야라 그러잖아요. 망상. 네. 착각에 불과하고 자의적인 자기 삶의 보호를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필연성, 보편성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 어불성설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럼 진도 부정돼, 선도 부정돼,
쇼펜하우어한테 남는 거는 미밖에 안 남는 거죠. 미밖에 안 남고 쇼펜하우어는 또 아주 중요한 시각을 하나 제시합니다. 어떤 시각을 제시하는가 하면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다.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에 쫙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왜 고통이냐라고 하면 쇼펜하우어는 기본적으로 플라톤을 인정해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일자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현실 세계는 일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미 분화되고 개별화된 다자의 세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일자가 다자로 변했는데 일자가 어떤 식으로 다자로 변했는지는 아까 한동석이 말했던 것처럼 얘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일자의 세계가 일자가 근원인데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이게 다자의 세계로 지금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일자는 완전한데 개별자들인 다자의 세계는 어느 개별자 하나도 당연히 완전한 놈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일자로부터 나왔는데 모든 것은 불완전한 것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불완전하다는 것은 뭔가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논리를 왜 펴는가 하면 의지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전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지는 어디서부터 나왔겠는가? 의지를 세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물의 의지 세계를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논리다 하고 쇼펜하우어가 소개를 하는 건데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인간으로 치면 의욕 같은 거잖아요. 욕망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인간은 왜 욕망하나? 결핍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럼 인간만 결핍자인가? 아니, 만물이 다 결핍되어 있다. 왜 결핍되어 있는가? 이데아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렇다. 이데아는 완전의 세계인데 완전의 세계로부터 어떤 이유에 의해서는 떨어져 나와버렸기 때문에 모든 존재자들은 전부 결핍되어 있다. 예. 그러면 모든 존재자들은 그 결핍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 움직인다. 이게 의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테가 얘기했듯이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유명한 문장이 있죠. 노력하는 한 고통스럽다. 인간은 어떤 종류의 노력이라도 노력하고 있는 동안은 고통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딱 들어도 말 되죠. 뭔가 애를 쓰고 있는 동안은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만물은 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는데 일단 그러면 그 결핍을 메꾸려고 움직이는 이걸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안 채워지는 동안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문제는 만물이 전부 모든 존재들이 지금 다 고통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본질은 고통인 거죠.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고통인 거예요. 예.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고통인데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다 고통스럽잖아. 그럼 고통의 필연적인 결과는 갈등과 투쟁이라는 거예요. 예. 고통의 필연적인 결과는 갈등과 투쟁이기 때문에 만물은 끊임없는 무한대 자기 어떤 생존 보호를 바탕으로 한 자기 외의 모든 타자들하고 끊임없이 갈등 투쟁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그 어떤 보편 가치도 성립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삶의 본질은 고통이다. 고통이고 그 고통은 결핍감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결핍감과 함께 욕망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모든 존재자의 세계는 이 욕망의 이전 투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현상계는 이데아계가 아니고 현상계는 절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야, 그럼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입니다. 세계는 본질적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고 가치가 성립 안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야 되잖아. 일단은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단은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단은 살면서 아무 기쁨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쁨은 두 가지에서 온다고 그래요. 기쁨은 두 가지에서 온다. 하나는 해탈하면 괜찮다. 즉 욕망을 다 버려버리면, 이 욕망을 버린 존재를 성인이라고 봅니다. 쇼펜하우어도. 욕망 없는 자는 뭐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 그럼 편안하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한테 있어서 성인이란 욕망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 배제한 사람. 근데 슈타이너도 마찬가지고 니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둘은 색깔이 달라요. 결과적으로는 슈타이너가 영적이 된다는 것은 행위 동기로서 욕망을 버리는 거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니체나 슈타이너는 욕망을 생산적인 것으로 봅니다. 욕망이 발달론에서 사람 성장의 동력인 거지.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고통을 초래하죠. 그러나 이 고통은 성장통인 거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니체나 슈타이너한테 가가지고는 고통에 대한 가치평가가 뒤집어집니다. 한마디로 쇼펜하우어까지는 고통이란 나쁜 거예요, 그냥. 근데 니체 슈타이너에 가가지고는 고통은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일단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쪽 아직 쇼펜하우어 얘기에서는 해탈해버리면 되는데, 그 해탈을 하든지 이 망상의 세계, 허상의 세계가 일으키는 고통의 바다, 고해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탈하는 방법이다. 해탈. 뭐 이건 궁극적인 방법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해탈이 안 되잖아. 해탈하는 방법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해탈하는 방법은 뭐 딴 게 없어요. 그냥 체념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그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네가 바라는 건 전부 헛거다. 자꾸 체념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체념의 달인이 되면 그나마 인생이 좀 편해진다. 이렇게 체념의 달인이 됨으로써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면 의도치 않게라도 이 체념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예술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한 사람은 성인이고 성인 바로 아래 단계는 예술가다라고 봐요. 예술가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떤 논문을 봤습니다. 어떤 과학기술을 봤습니다. 과학기술이나 어떤 논문이나 개념이나 이런 데는 인간의 입장과 욕망과 이해득실과 전략과 목적과 이런 게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춤이나 음악에 그런 식의 목적이 있나요? 없잖아. 우리가 음악을 듣고 물론 뭐 분간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교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원형적인 어떤 음악의 출현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더군다나 음악 속에는 어떤 불협화음들까지도 종합해내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엇박자가 들어가든 반음이 들어가든 이런 것들도 조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음악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무목적적이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망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헛된 욕망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면서 세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예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언어를 초월해서, 논리를 초월해서 세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예술이다. 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게 예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생의 대부분을 고통의 바다에서 살면서 그냥 멋진 예술을 만났을 때나 잠깐 기쁘고 그러면서 체념의 연속을 향해서 가는 거, 이게 좋은 인생이다.
이거 말고 별난리 좋은 인생 없다. 요게 쇼펜하우어입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짜증나죠. 막 듣기만 해도 우울해지죠. 이 말이 다 맞다 그러면. 인생이 칙칙해지는 거죠.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니나노 하면서 술 먹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살고 그냥 웃자다가 여기 딱 저기 음주가무하면서 살면 되겠네. 그냥 음주가무의 삶이 다 포기하고 음주가무의 삶을 사는 것이 백수의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철학의 결론치고는 지나치게 우중충합니다. 아주 우중충한 철학입니다. 근데 또 논리적으로는 탄탄해서 이 정계 논리를 쇼펜하우어 당대에는 비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칸트라고 하는 대철학자를 감히 본격적으로 비판했던 최초의 인물이 쇼펜하우어예요. 이제 칸트가 쇼펜하우어한테 한번 공격받고 나서 말이 되거든. 이게 당대 철학계에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인정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칸트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야. 쇼펜하우어 이전에는 아무도 칸트를 공격 못했어요. 그러니까 칸트 못지않은 탄탄한 어떤 인과율적인 논리를 가지고 칸트 철학을 비판을 해내면서 칸트가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물 자체의 성격을 만물의 의지라고 해석을 하고 이 의지에서 표상으로 어떤 식으로 전환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쇼펜하우어가 철학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염세주의로 끝이 납니다만. 그러면 이제 쇼펜하우어는 드디어 진도 지우고 선도 지우고 미만 남긴 거죠. 그 미조차도 굉장히 칙칙한 분위기에 삶에 어떤 위안을 주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 그나마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 잠깐의 위안을 주는 의미 정도로 체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람을 위로해주는 어떤 존재 정도로 미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면서 미만 간당간당하게 남겨놨어요. 간당간당하게 남겨놓은 데까지가 쇼펜하우어인데 여기서 대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한테서 색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니체를 함으로써 이 근대 철학이 칸트, 쇼펜하우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우중충한 분위기로 염세주의로 흘러왔던 근대 철학이 어떻게 자유의 철학으로 탈바꿈을 하는가? 어떤 논리를 매개로 이렇게 우중충했던, 염세적으로 우중충했던 이 철학이 자유의 철학으로 탈바꿈하게 되는가? 자유의 철학 그러면 우리는 슈타이너를 떠올리는데 니체가 중간에서 이 어떤 그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의 소중함이 떠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 니체가 철학계 전체의 흐름의 색조를 확 바꿔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니체를 보려고 합니다. 니체를 보려고 하는데 따라서 니체는 쇼펜하우어 비판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쇼펜하우어가 니체의 거의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대가들은 애비 없는 자식들이에요. 혹시라도 애비가 있으면 배신합니다. 뭐 그 어쩔 수 없는 대가의 운명이잖아. 남이 안 갔던 어떤 경지에 첫 발을 디디고 개척을 함으로써 대가로 평가받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뭐 애비 없는 자식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니체의 첫 처녀작이었던 비극의 탄생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도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니체 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사실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년대 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니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학계에서 철학자로 다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철학자로 안 다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정신병원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니체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저히 논리적 글쓰기가 아니에요. 나의 글은 펜으로 춤을 추는 것이다. 이게 문학인지 철학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수사적인 문장을 쫙쫙쫙쫙 계속 이어서 써서 마치 옛 그 서사시에 나오는 금은집 뽑아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문장으로 쭉 계속 써나가거든요. 이게 장르도 불분명해요. 이게 신지, 에세이인지, 예. 무슨 저기 우화집인지, 일기인지 알 수가 없게끔 논문인지 장르도 불분명하게 써버립니다. 니체 스스로 이런 걸 이제 앞벌이적 글쓰기라고 하는데 니체가 아주 독특한 문체로 일관했던 사람이고 원래는 베를린 대학교 문헌학 교수였죠. 24살 때 교수가 됐던 어린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사상에 심취를 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의 대표 저작들은 전부 그런 식의 글쓰기로 일관해 버립니다. 그러니 철학자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예. 철학자라면 모름지기 체계적으로 논문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식의 글을 안 썼다는 거죠. 니체 책 중에서 제일 체계적으로 쓴 게 도덕의 계보예요. 니체 스스로 자평하는 겁니다. 내 책 중에 내가 제일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을 하려고 쓴 책이다. 그 앞에 썼던 책은 설명을 하려고 쓴 책이 아니고 그냥 사상을 보여주려고 쓴 책이고 이거는 설명을 하려고 쓴 책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써놓은 그 도덕의 계보로 가는 그 책의 제목이 논문 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편 성과 악, 2편 죄의식과 양심이라는 병, 3편 금욕주의, 금욕주의적 이상. 근데 이런 제목도 제목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논문인지 뭔지 알기 힘든 정도인데 이 정도가 니체가 가장 체계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러니 니체 게다가 사상이 난해합니다. 게다가 당연히 니체 이전까지는 한 번도 누구도 그런 식의 사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니체가 1880년대 말에 죽거든요. 1887년인가 8년인가에 죽어요. 죽는데 하이데거가 나와서 니체라고 하는 책을 써요. 물론 니체 사후에 슈타이너도 니체에 대한 책을 씁니다. 자유의 투사 니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돼서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짐작은 되지만. 그리고 20년대에 하이데거가 나와가지고 하이데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제 20세기 초반 철학자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실존주의적 흐름의 거둔데 하이데거가 니체 해석을 함으로써 하이데거의 해석에 입각해서 니체가 철학자로 조명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니체 사상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에 의지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니체 연구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저만 하더라도 제가 20대 때 하이데거하고 니체를 같이 읽으면서 하이데거 이 새끼 사기꾼이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먹힌 거지. 시대적으로는 먹혔고 오랫동안 그 영향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권 아래에서 20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철학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사상의 기초를 전부 니체 철학에 두고 있거든요. 예. 소위 들레즈, 데리다, 뭐 우리가 알만한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니체를 베이스로 해서 그거에다가 자기 사상을 얹어서 확장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니체 연구가 이제 20세기 말에는 아주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고 나서는 밝혀지지만 그 전까지는 실제로 니체의 정기적인 인생에서 쇼펜하우어가 스승 노릇을 하기도 했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니체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사람들의 해석도 이거는 그냥 쇼펜하우어 버전 2다라고 봤던 거예요. 실제 겉보기에 어떤 결론만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 사람들이 보통 니체 그러면 허무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쇼펜하우어 그럼 염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예.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는데 그거는 인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180도 반대 사상입니다.
180도 반대인데 거의 비슷한 걸로들 잘못 해석들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쇼펜하우어가 가지고 있는 이 염세적 어떤 분위기를 칙칙한 분위기를 밝은 분위기로 확 바꿔버린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의 사상은 전혀 칙칙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랑합니다. 낙천적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헛된 희망 같은 거를 꿈꾸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토피아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낙천적인 사상적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하고 니체의 허무주의, 니체가 허무주의가 아니고 니체는 허무주의 비판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체가 허무주의라고 얘기한 것은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하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예컨대 과학기술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그 다음에 기독교의 발전, 이게 다 허무주의다라고 봐요. 민주주의를 니체 되게 싫어했어요. 이거 허무주의다. 이거는 인간의 퇴행이다라고 봤어요. 정신의 퇴행이다 이거. 과학기술 발전 시기에 이것도 퇴행이다. 예. 그럼 모든 기독교적인 논리 이게 다 허무주의다. 기독교 논리에 의해서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산다 한들 그게 바로 허무주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체가 정의하고 있는 허무주의는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그런 허무주의 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 조금 요 개념을 앞당겨서 얘기하자면 니힐리즘이잖아요. 허무주의가 영어로 니힐리즘이잖아. 니힐이라고 하는 게 무거든요. 무. 그럼 니힐리즘은 허무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허무냐 하면 이런 식이죠. 니체는 보편 진리가 있냐 없냐.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진리가 있다라고 진리가 뭐냐고 물어왔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못했지 않냐.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못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있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 아래에 이런저런 썰들을 펼치냐 이거죠. 그러면 보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은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한 믿음을 두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바로 니힐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것에 가정을 한다든지 실제하지 않는 것에 집착을 한다든지 이게 다 닐리즘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유토피아즘들이 있는데 유토피아 본 적 있냐 이거지. 그냥 자기 주관적 바램으로서만 가지고 있는 거지 세상에 유토피아 본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유토피아적 논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 허무주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기독교도 신을 누가 봤냐? 천국을 누가 봤냐? 그거 허무주의다.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가정하고 한마디로 부당 전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형이상학은 다 허무주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당 전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형이상학적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허무주의다. 라고 보기 때문에 웬만한 사상은 니체의 허무주의 이 그물에서 못 빠져나가요. 예, 많은 그때까지의 사조들을 니체는 허무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허무주의는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태도하고는 별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개념이고요. 자, 오늘 이제 비극의 탄생하고 도덕의 계보 두 개를 해설을 할 겁니다. 비극의 탄생하고 도덕의 계보 두 개를 해석을 할 건데 이제 듣고 나시면 알겠지만 이 비극의 탄생 여기서도 유기이론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양극성의 원리, 순환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총체성의 원리가 아주 잘 펼쳐져 있어요. 아주 잘 펼쳐져 있고 비극의 탄생에서 나오는 두 개의 어떤 미적 원리가 있는데 이 미적 원리가 아폴론적인 원리라는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그리스 시대 고대 비극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양극적인 원리, 이 두 개의 양극적인 원리가 내용상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감각혼 오성원의 내용을 채워줍니다. 나중에 슈타이너가 이게 감각혼이다, 이게 오성원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작동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실은 아팔로 원리, 디오니소스 원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칸토도 갖다 쓰고, 그죠? 쇼펜하우어도 갖다 쓰고, 니체, 얘네들은 비판적으로 극복하면서 갖다 쓰고, 니체는 확장하면서 갖다 써요.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확장하면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갑툭튀는 없다. 사상계의 갑툭튀는 불가능하다. 예. 전사가 없이는 안 된다. 그 전사를 자기가 창의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전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슈타이너라고 하는 한 인물을 교자적으로 떠받드는 분위기는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 청산해야 돼요. 슈타이너 스스로도 신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평생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을 우리가 그를 신비화한다면 그 사람의 기본 삶의 취지에도 안 맞는 거죠. 그 사상의 취지에도 안 맞는 거죠. 자기 그 학교 이름을 슈타이너 학교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두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니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극의 탄생부터 먼저 얘기하고 이어서 이제 도덕의 계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하죠.